주식이 이유 없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로 저평가될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이 세상에 어떤 기업도 어떤 자산도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납니다. 상법만 개정되고 세법이 개정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네, 오늘 모신 분은 라이프 자산운용 이채원 의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뭐 가치 투자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또 우리 이채원 의장님 그 꼽는 분들이 워낙 많으셔가지고요.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금투세 폐지는 됐고요, 법적으로. 이제 지금 상법 개정과 관련해서 이제 많은 의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와 관련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법 개정은 뭐 반드시 관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간혹 가다가 이제 모든 기업에 다 그렇지는 않지만은 20-30%의 지분을 가진 지배주주가 7-80%의 지분을 가진 일반 주주 이익을 일면 합병, 분할, 각종 터널링 등을 통한 방식으로 좀 이익을 편취해가는 현상이 간혹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이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에 상법을 개정해서 이사의 충실 의무에다가 이제 이사는 회사를 위해서 일하지만 당연히 모든 주주를 위해서도 같이 일한다라는 항목만 지어놓으면 이 모든 문제가 다 일시 해결이 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다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 보면은 상법 개정 가능할 거로 보시나요? 예, 저는 뭐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뭐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가 안 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늦어도 내년까지는 좀 통과가 되지 않을까. 이 대의명분을 거스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미국 증시라든가 일본 증시라든가 이 외국 해외 투자를 통해서 경험하신 분들이 한국은 왜 이러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인 그 반항을 좀 반항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외국인 투자도 지쳤죠. 한 수십 년간 이렇게 또 당해온 것도 있고. 자, 우리 그 의장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시시비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운세다. 운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형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제가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사무실에 찾아와가지고 조선시대 실학자인 이익의 성호사설을 읽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거의 20권 정도 되는 분량인데, 거기서 보면 독사료 성패라는 이제 항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익께서 이제 역사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서 뭔가를 깨달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시시비비, 옳고 그름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건 운세더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대의 형세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주식에 이제 대입을 시켜보니까 어느 날 이제 싸고 좋은 주식을 발견을 했는데, 그 주식을 사자마자 마침 그 다음날 뭐 코로나가 터진다든지 뭐 리만 사태가 벌어진다든지 그래서 운이 따르지 않아 가지고 주가가 못 오르는 경우를 많이 봤고, 설사 운이 따라서 뭐 우리가 투자한 기업이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인데 예를 들면 뭐 완전 관해가 나왔어요. 암을 완치를 했어요. 한 명을 완치를 해서 주가가 크게 올라야 되는데, 과거에 보면 바이오 사이클이럴 때는 그런 주식들이 나오면 주가가 뭐 10배도 오른 적도 있었고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게 나와도 주가가 전혀 오르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세가 아닌 거예요. 바이오 사이클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운이 따르지 않고 또 형세가 따르지 않으면 이제 시세가 나기 어려웠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언제 사느냐, 어떤 주식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느냐도 참 중요하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시국 자체도 사실은 뭐 탄핵 정국인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정말 저평가돼 있어요. 그래서 주식을 샀는데 마침 또 그 다음 날 뭐 비상계엄령이 터지고 이런 전국이 혼란스러워지면서 이제 운이 안 따르는 거잖아요. 하지만 결국은 이제 이 대세, 형세 자체는 밸류업으로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본이 뭐 10년 걸린 거를 우리가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는 거고, 최소한 3년, 5년의 시간을 놓고 본다면 지금의 형세는 그래도 한국 시장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없어지면서 점점 기업들이 밸류업 돼서 나가는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지금은 두렵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주식을 살 때가 아니다, 할 때가 아니다, 막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그렇죠. 동의하시나요? 아닙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이렇게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다. 그렇죠. 지금 뭐 아시다시피 총체적 난국 아닙니까? 정치적 혼란, 글로벌 경기 둔화, 내수 부진, 뭐 관세 이슈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빠질 수 있을까?
거의 불확실성의 정점에 다다른 게 아닌가 지금 시점이. 네. 가장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울 때 이럴 때 공포를 사야 된다는 그런 경험을 되새기면서 지금은 뭐 당장 뭘 사고 이런 게 아니고 어쨌든 매수의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시점이 어느 정도 좀 불확실성이 제거된다. 그때가 이제 매수 정확한 타이밍이다. 예.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이럴 때 우리가 사야 되는 주식은 어떤 주식들입니까? 그 전에 그러니까 이러한 예. 불확실성이 오기 전에 막 주도주였던 것들 예. 아니면은 뭐 하여튼 뭐 여러 형태가 있잖아요. 예. 한국 장에서 이러한 혼란스러움 바닥 가운데서 살 수 있는 주식이다. 그러면 어떤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주식을 사야 될까요? 과거 경험을 보면은 일단은 낙폭과대의 주식들이 반등을 합니다. 네. 기술적 반등도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이제 모멘텀 투자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좀 낙폭과대이면서도 좀 과거 주도되었던 성격을 가진 그런 종목들을 뭐 단기 매매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좀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러한 종목보다는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고 스테이지가 바뀔 때는 과거에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 그 다음 스테이지의 주도주가 된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대가 바뀔 때는 뭔가 새로운 주도주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초기에 진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조건은 물론 당연히 싸고 좋은 기업을 이제 찾아야 된다는 게 가장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싸고 좋은 기업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은 예, 싼 데는 싼 이유가 있다. 맞습니다. 이래가지고 맞습니다. 오히려 안 좋은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싸고 좋은 기업의 맞습니다. 조건은 어떤 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처음에 이제 밸류업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저 PBR이 이제 주가가 올랐었잖아요. 네. 근데 PBR이 극도로 낮은 기업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펀더멘털이 너무 안 좋거나 거버넌스가 최악이거나 뭐 그 어쨌든 기업의 실적이 너무 안 좋거나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주식이 이유 없이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러니까 펀더멘탈 외적인 이유로 저평가될 때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그게 어떤 게 이유냐면은 예를 들면 일시적인 기업 실적의 악화 네. 그리고 수급에 의한 저평가 뭐 외국인이 팔아서 뭐 국민 뭐 연금이 팔아서 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시장의 무시, 무관심, 외면, 편견, 네. 오해, 뭐 거래가 안 돼서 레포트가 안 나와서 알려지지 않아서 이런 거는 펀더멘탈 외적인 요인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래서 좀 쓸데없는 이유로 저평가된 기업에만 투자하는 게 진정한 가치 투자고 정말 산업이 안 좋아서 언젠가는 없어질 산업이고 싸긴 싼데 지금은 10년 뒤에는 더 싸질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은 절대로 이제 투자를 하면 안 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진짜 어떤 분들은 가치 투자해가지고 그냥 PER 혹은 자산 예. PBR 이거 예. 보고 이거 싸네 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 투자하는 건 가치 투자가 아니다. 이 의견 이게 그렇습니다.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량 분석을 먼저 하고 저희는 이렇게 합니다. 프로세스가 일단 PR, PBR, 뭐 그러니까 캐시플로, 배당 수익률 등등을 봐요. 네. 그래서 종목풀을 한 100종목을 뽑으면 그 기업에 대한 정밀 분석을 들어가죠. 기업 탐방을 가고 이제 정성적인 부분을 평가를 하는데 첫 번째 거버넌스죠. 거버넌스가 얼마나 이제 선진적이고 이제 투명하느냐 이런 걸 봐야 되는 거고 뭐 경영자의 자질 이런 걸 보면서 이제 두 번째는 이제 그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을 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비즈니스 모델이고 이게 지속 성장 가능한 모델인지 이게 좌초 산업인지 네. 10년 뒤에도 이게 유지가 될까 이런 고민을 해보고 또 기업이 가진 비즈니스 모델이 스스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정도의 그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 휘둘리지 않고 네. 예를 들면 어디 한 군데 기업에 납품을 한다 100% 그 기업에 납품을 못하게 되면 이제 망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기업은 좀 피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분석하고 난 뒤에 서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예. 그렇군요. 근데 이 가치 투자를 할 경우에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점 중에 하나가 예. 그렇게 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럼 예. 언제 팔지? 이거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보통 매도와 관련해서는 우리 예. 의장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그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매도는 이제 두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첫째, 내재 가치에 도달했을 때. 어떤 기업의 주가가 내재 가치가 3만 원인데 이제 만 원에 거래되는데 뭐 그거를 사가지고 뭐 3만 원 이상에 도달을 하면은 다시 한번 점검을 합니다. 이 기업의 내재 가치가 변한 게 있는 건지, 네. 과거보다 이익이 많이 늘었는지 줄었는지. 근데 크게 변한 건 없는데 주가만 두세 배 올랐어. 그러면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애초에 우리가 투자했을 때의 아이디어가 바뀌었을 때 우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투자를 했는데 그 기업이 그러한 방향을 안 나가고 있으면 저희 판단이 잘못된 거거든요. 네. 즉각 매도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잘못됐을 때. 주가가 하락한다고 이제 파는 건 아니고요. 이제 네. 모멘텀 투자는 사실은 주가가 하락하는 게 리스크잖아요. 그렇죠. 그 리스크에 직면했기 때문에 로스컷을 하는 거고. 근데 가치 투자는 어떤 게 리스크냐면 주가가 하락하면 오히려 더 기회가 오는 거예요. 더 싸지고 더 안전해지는 거고. 근데 기업의 가치가 하락할 때 이제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기업의 가치가 나빠지면 그건 즉각 매도해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손절, 예. 그 모멘텀 투자는 자기가 오를 거라고 샀는데 떨어지는 그 자체가 리스크니까 그냥 손절하는 그렇습니다. 건 맞는 예, 거고. 예. 근데 이 가치 투자할 때 나는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막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손절하지 않고 일단 버티는 건가요? 그때 이제 가치를 분석을 해야죠. 그러니까 이 주식이 왜 떨어질까? 실적이 나빠서 떨어질까? 아니면 수급 때문에 떨어질까? 아니면 전체적인 이 혼란 때문에 떨어질까라는 걸 보면 뭐 정치적인 이유로 떨어졌다. 아니면 누군가 팔아서 떨어진 거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 그러면 더 사야죠.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근데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면 그때는 고민을 해보고 다시 가치를 계산하고 이제 매도를 하든지 더 애드업을 하든지 이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네. 아까 내재 가치에 도달하면 매도를 한다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 내재 가치를 사실 많은 사람들은 뽑지를 못하거든요. 이게 너무 도대체 어렵죠. 얼마짜리 내재 가치를 가지고 너무 있는지. 어렵습니다. 예. 그냥 간단하게 사용하시는 기준 같은 게 있을까요? 원래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삼성전자의 진정한 가치가 얼마인지 지금 모르잖아요. 그렇죠. 뭐 내년에 반도체 경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근데 보통 흔히 쓰는 방법이 과거에는 그냥 주로 청산 가치로 평가를 했어요. 리퀴데이션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 기업을 당장 청산하면 내가 얼마를 찾을 수 있지? 그럼 이 가격 이하로는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이런 평가 방식은 너무 보수적이에요. 네. 예를 들면 이 기업이 매년 100억을 벌고 있는데 그 미래의 캐시플로우를 전혀 반영을 안 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청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맞지가 않고 오렌 버핏이 이제 쓰는 방법이 DCF 방식을 씁니다.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식이라고 이 기업이 갖고 있는 현재 비즈니스 모델이 수명이 다할 때까지 벌어들이는 모든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을 하는 방식인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너무 어려워요. 워렌 버핏만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미래 환율, 금리, 뭐 성장률을 다 예측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희가 쓰는 방식은 썸 오브 파츠 방식을 씁니다. 가치 합산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상에 어떤 기업도 어떤 자산도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가치가 결정이 납니다. 첫째는 안정성, 네. 둘째는 수익성, 셋째는 성장성. 이 산업이 얼마나 안전하고 얼마나 발전하고 지금 현재 얼마나 돈을 버는지가 중요한데 이 각각의 가치를 합산합니다. 안정성은 이제 자산 가치로 대변을 할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기업이 과거에 벌어들인 수익이 있는데 이게 뭐 정기예금에 들어갈 수도 있고 뭐 공장을 샀을 수도 있고 유가증권에 투자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계산을 할 때 이 기업이 영업에 쓰는 자본은 빼야 됩니다. 운전 자본 이런 건 빼고 공장에 들어가는 뭐 유지보수 비용도 빼야 되는 거고 이제 쓸데없이 뭐 옆에 있는 회사에 창고를 빌려주고 있다라든지 네. 아니면 그냥 정기예금, 여유자금이 가입됐든지 이런 거를 발라내 가지고 수익 자산 가치를 구하고요. 네. 그 더하기 이제 수익 가치를 그다음에 구합니다. 수익 가치는 영업 가치와 같은 겁니다. 이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1년에 얼마를 버느냐. 1년에 100억을 번다. 그러면은 보통 제가 10배를 곱해줘서 에비타 10배 정도로 해서 10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이 사업은. 왜냐하면 현재 금리가 3% 수준이기 때문에 네. 얘네들은 10%를 벌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뭐 과하게 평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산 가치 플러스 요 수익 가치 1000억 플러스 그 다음에 성장 가치인데 성장 가치는 저희가 계산이 힘들어서 그냥 플러스 알파로 평가를 하고 과거에 잘해왔고 지금도 잘하고 있으니 뭐 좋은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잘하겠지라는 희망적인 생각으로 자산 가치와 수익 가치를 더해서 저희는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내재 가치를 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기준, 그러니까 결국 자신이 정한 기준에 의해서 주식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어떤 기준 나름대로 예.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그 기준이 됐을 때 매도 언제 매도할 것인지를 예. 결정을 해놔야 예.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게 투자 방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나 맞는 이 세상 최고의 방식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보수적이고 성격도 소심하고 돈 흘리는 걸 싫어하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이제 능력이 없어서 가치 투자를 하는 거고
이제 능력이 뛰어나신 분은 뭐 직감이 강하거나 예측력이 좋으신 분은 모멘텀이 맞는 거죠. 네. 근데 그걸 맞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제 우리는 못하는 거고 각자의 이제 원칙과 철학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뭘 하든 기술적 분석도 좋고 모멘텀도 좋고 가치 투자도 좋고. 네. 그러니까 결국 자기에게 맞는 투자법을 잘 예. 선택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근데 이 가치 투자는 일단 장기 투자로 그냥 이퀄, 그냥 이런 공식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이걸 저도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더라고요. 장기 투자 싫어합니다. 저도 당장 사서 뭐 한 달 안에 몇 배 올라서 팔고 싶어요. 그게 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와 주가는 항상 정해 방향으로 움직이잖아요. 어떨 때는 실적이 좋은데도 뭐 테마에 안 맞고 네. 트렌드에 안 맞으니까 주가 계속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었거든요. 과거에도 롯데칠성이 사상 최대 이익을 기록을 하는데 10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주가는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그때 어느 순간 뭐 주가가 한 20배 오르긴 했지만은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최소 3, 4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걸 알 수 없으니까 여러 종목을 투자하고 내재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엑시트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종목을 찾아서 또 끼워 넣고 이렇게 계속 가는 수밖에 없는 게 할 수 없이 장기 투자를 하는 거지 저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장기 투자로 생각하고 있는 종목이라 하더라도 가격이 어떤 급등이라든가 이런 게 나왔을 때는 매도 예. 타이밍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 한국장에서 과연 이 가치 투자가 맞느냐? 워렌 예. 버핏도 한국에 왔으면 이미 깡통 찼다. 이렇게 막 비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런 분들께 드릴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뭐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거는 이제 투자자 보호 장치가 너무 미흡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도 과거에 뭐 20, 30년 전에 정말 좋은 주식을 찾아서 투자를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A라는 기업이 있는데 A라는 기업이 PBR이 0.1이에요. 네. 너무 싸고 수령금도 뭐 1,000억 정도 있는데 시가총액은 뭐 700억이고 이익은 턴어라운드 해가지고 내년에 엄청날 것 같고 그런데 그래서 그 주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보유를 하고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공시가 나옵니다. 네. 이게 A라는 기업인데 B라는 기업이 계열사가 있어요. 네. 그 기업은 PBR이 1배가 넘고 비즈니스 모델도 없고 그냥 이익도 별로 안 나요. 멀티플도 높고 두 개가 합병 공시가 나버린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시가합병 제도이기 때문에 그냥 뭐 3개월 전 주가 뭐 전일 종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을 세워서 거의 시가로 합쳐지기 때문에 제가 가진 정말 저평가된 주식이 희석돼 버리잖아요. 네, 합쳐져 버리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알고 보면 이 A라는 기업 주식을 지배주주는 한 20, 30%밖에 안 들고 있어요. 근데 B라는 기업의 주식은 한 60% 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배주주한테 유리한 합병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거죠. 네. 이런 이제 일을 무수히 많이 당하고 게다가 예를 들면 어떤 기업이 있는데 너무 싸요. 네. 현금이 막 5천억이고 순현금이 차입금도 없어요. 이익도 뭐 몇백억씩 나고 근데 시가총액은 뭐 2천억 뭐 이렇게밖에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주가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죠. 10년이 지났더니 이 기업이 현금이 8천억으로 늘고 땅도 많고 뭐 적자도 안 나고 주가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일종의 이제 밸류 트랩에 빠지는 건데 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일단 아시다시피 대주주 상속세가 60%잖아요. 그렇죠. 일단 주가가 오르길 원하잖아요. 이 지배주주는 절대 주가가 오르길 원하지 않고 그리고 본인은 언제든지 주식을 비싸게 팔고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경영권 프리미엄. 물론 미국에는 뭐 그런 단어가 없다고 합니다. 네. 뭐 컨트롤 프리미엄 이런 표현을 쓰긴 하지만은 어떤 회사가 매각이 될 때는 일반 주주까지도 그 혜택을 다 같이 나눠 갖는 건가요? 미국은? 그렇습니다. 아. 미국이나 유럽은 이제 의무 공급 매수 제도가 이제 법제화가 돼 있고요. 미국은 법제화까지는 돼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이슈가 발생하면 각종 소송에 시달리기 때문에 주식을 다 사주거나 대부분 또 태그얼롱이라는 조항이 붙어 있어서 어떤 M&A가 이루어질 때 대주주가 pan 가격에 같은 가격에 모든 소액주주의 주식을 사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컨트롤 프리미엄이 전 세계 평균이 한 30% 정도 되는 거고 우리나라는 100%죠 아시다시피.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업이 주가가 10,000원이라도 이 사람은 아쉬울 게 없는 거예요. 자기는 30,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이 장기 투자가 어렵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반드시 상법 개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상법 개정이 되고 난 이후에는 예. 이 가치 투자를 통한 자산 증식 이게 훨씬 쉬워질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긴 합니다.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서 네. 원래 추진하던 게 당국이나 이제 그 여당이 추진하는 거는 이제 세제 개편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입니다. 네. 세법 개정이고, 그는 이제 당근을 주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는 부스터 프로젝트는 이건 채찍에 해당되는 거고, 이제 상법을 개정해서 투자자를 보호하겠다 이런 맥락이거든요. 근데 이게 어느 한쪽이 지나치면 이제 부작용이 벌어집니다. 네. 상법만 개정되고 세법이 개정 안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배당도 잘하고 주주환원도 많이 하는 훌륭한 기업들은 외면당하고 네. 굉장히 비도덕적인 비모랄적인 기업들 탐방도 안 받아주고 배당도 안 하고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기업들이잖아요. 네. 네. 그런 기업들이 주가가 오히려 폭등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이제 문제점은 지나치게 과도한 이제 세금들, 배당 소득 분리과세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지금 상속세 같은 경우가 지금 60%는 좀 과하다는 이제 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좀 한시적이긴 하지만 가업 승계 시에는 계속 이연을 했다가 네. 나중에 회사를 팔 때 일시에 왕창 세금을 무는 이런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보완이 돼야 상법 개정과 세법 개정이 동시에 돼야지만 되는 거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저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 많이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 대주주가 혹은 경영자가 주가를 누른다. 예.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그게 물리적으로 누르지는 않지만은 네. 예를 들면 IR을 안 하고 PR을 안 하고 탐방을 안 받아주고 뭐 실적 같은 거를 잘 얘기를 안 하고 뭐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좀 말도 안 되는 케이스이긴 하지만은 심지어는 뭐 어떤 기업은 뭐 주가가 안 올라서 좀 좋다 이사께서 그런 말씀까지 하시는 그냥 상속을 전혀 못 받은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점들이 물론 이제 자격이 안 되는 이제 승계는 저는 이제 반대하는 편이고요. 근데 잘 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업계에. 네,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좀 기회를 줘야 되지 않나 승계할 수 있는 기회를. 자격이 안 되는 분들은 좀 승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그렇죠. 그러면 예. 그 본인에게도 예. 그냥 가지고 그냥 물려받아서 좀 예. 편안하게 쓰는 거와 그걸 관리하는 건 또 되게 힘들잖아요. 그렇습니다. 기업을 예. 관리한다는 거. 예, 맞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 증시는 분명히 밸류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왜 대의명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당국이 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당국이 안 한다고 안 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시대적, 사회적 흐름과 그 요구에 의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누구도 예를 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는데 누가 나와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왜 없애? 라고 얘기하기는 참 힘듭니다. 그렇죠. 지금 상황. 이거는 그냥 이 대의명분을 누구도 거스를 수 없기 때문에 차근차근 뭐 중장기적으로 좀 진행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